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어 정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란 무엇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읽는 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추심을 위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의 경매를 시작을 하게 되면 첫째, 경매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매 신청을 하면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매를 개시할 수 있는 판사의 제가 없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경매 실행권이 있는 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판사의 재가를 얻는다고 했죠. 그걸 집행 권한이라고 합니다. 판사가 이 건은 경매를 진행해도 된다라고 허가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경매 개시를 하게 되면 경매 기입 등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경매 기입 등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는 하는 일이 경매다 보니 수없이 많은 등기부를 보게 되죠. 자, 여긴 집합 건물이에요. 등기가 하나만 나온다 그랬죠. 원래 정상적이라면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가 따로 존재를 하지만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는 아니는데 표제부 전체 한 동의 건물의 표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지권 목적인 등기가 나오고, 자, 표제부 두 번째 표제부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등기에 대해서 등기를 해놓은 겁니다.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해놓은 겁니다. 3층 306호 59.706제곱미터. 그 다음에 대지권의 표시, 내가 전체 토지 중에 갖고 있는 내가 공동 구매한 대지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 갑구에 경매 신청이 돼서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보시는 대로 이 7번 보이시죠? 손위번호 7번에 보시면 임의경매 개시 결정. 자, 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 여기서 보여주고, 자, 접수일도 2024년 8월 7일, 그리고 접수 번호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물건지에 해당 집업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사건 번호가 2022 타경 346하나라고 나오고, 그 채권자는 누구인지 옆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전북은행으로 나오죠. 자, 근저당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을 했던 거고, 이렇게 이걸 경매 기입 등기라고 합니다. 경매 기입 등기라고 하고, 경매 개시가 이렇게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 이렇게 타인의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건물은 경매에 넘어가 있으니 조심하시오라고 경고불을 켜줍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실물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가 큽니다. 제가 혹여 시간이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등기를 읽어주는 그런 좀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등기가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요.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고, 물론 절차법만이 아니라 뭐 실제로 소송을 하면서도 알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츰 다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자, 여기 보시면 압류의 효력 발생일이라고, 경매 개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또는 경매 신청 기입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설명을 해드려도 잘 모를 텐데, 이게 나중에 유치권에 공부를 하시게 되고 유치권 물건에 대해서 판단을, 투자 결정을 하게 될 때 압류의 처분 금지효라는 게 나와서 그때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깊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용어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 제일 당황스러워하는 부분들 중에 현황 조사서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면 실제로 저처럼 경매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해야 돼요. 현황 조사서가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여러분들은 보증금을 예납하게 됩니다.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왜 예납이라고 하냐면 그 납부의 주체가 경매를 진행하는 채권자에게 있지 않아요. 경매를 당하는 쪽에 있습니다. 채무자가 그 비용을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고, 이 예납한 비용 같은 경우에는 경매 절차가 모두 종결이 되는 걸 배당이 끝나면 모든 경매 절차의 종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매 신청을 하는 게 시작이라면 경매의 끝은 배당입니다. 배당이 전부 끝나고 나면 그 사건은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나면 법원에 예납한 비용을 가지고 우리는 신문에 공고를 내야 되기도 하고 그 비용도 들어가고요. 인지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원 주사들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급여를 가져가거나 하는데 쓰이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집행관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집행관실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게 우리 법원의 일부 파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법원 공무원을 하시던 분들이 정년을 하고 마지막 불꽃을 태우시는 개인 사업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관실에 또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집행관들은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 및 임차 보증금, 차임, 임차 기간 등 임대차 내용과 여타 점유자의 점유 권한, 부동산 현황 등을 조사 보고할 것을 명하고 그 비용은 경매 예납금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공매랑. 이 집행관이 현지를 방문해서 탐문 등의 방법으로 위 내용을 조사를 하고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면 안내장을 붙여서 연락을 기다리고 몇 번에 걸쳐 방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드물고 점유 미상,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싫어하는 부분이긴 한데 점유 미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현황 조사서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내가 정말로 필요하고 쓰이느냐, 사실 이 부분도 특수물건을 풀어나갈 때 꼭 쓰여야 되는 부분이라고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용어 설명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예요. 매각 기일이 지정이 되면 법원은 집행관의 현황 조사서와 감정인의 감정평가서, 각종 공부 등을 기초로 부동산의 표시와 점유자, 점유권원, 점유기간, 보증금, 차임,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 경락에 의해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게 되고, 이 매각물건 명세서는 정확하게 매각할 물건에 대한 명세서예요. 이름 그대로. 그러면 이건 그러면 저희가 쓸 일이 있고 볼 일이 따로 있나요? 라고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또한 특수물건 파트로 넘어가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대지권 미등기 같은 경우에, 그리고 대지권 없음이라든가 집합 건물에 대한 특수 물건을 다룰 때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사용해서 저희가 특수 물건을 풀어나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23년 동안 특수 물건을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했던 사람이고 이게 세상에 아직 공개가 되거나 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료 강의를 깊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것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쓰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잉 매각. 과잉 매각은 뭐냐? 채무자가 부동산을 여러 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뭐 부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일부 부동산을 이게 어디까지 집행을 허용해 줄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고찰입니다. 집행법원에서 채무자라고 할지라도 채무자는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채무자의 재산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경매에 집어넣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를 잡거나
해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여러 개의 물건을 한꺼번에 일괄매각하는 경우는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따로 따라가는 강제 경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심도 깊이 들어가야 돼서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너무 많이 팔게 되면 채무자로서는 재산권 방어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나중에 이 집행에 들어갔던 모든 비용은 또 다시 채무자가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선 철저하게 이 과잉 매각 금지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라고 해서 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소송 쪽으로 제가 본안 소송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알아듣는 분이라면 공부를 꽤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면, 집행문을 발급을 받게 되면 그 집행문은 한 장만 정본이라고 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럼 이 정본을 쓰면 복사를 하게 돼서 다시 내가 쓰게 되는 건 정본이 아닌 등본이라고 합니다. 이 등본 같은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가 없어요. 집행 번호를 정본이 아니면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쓰고 나면 어떻게 되냐? 쓰게 되면 반드시 재판부에 사용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사용증명원이라고 하는데, 사용증명원을 첨부해서 제도 부여 신청이라는 걸 하게 돼요. 집행문 한 장만 더 주세요. 근데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네가 왜 한 장 더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건 너의 몫이다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 군데 집행을 하게 되면 제도 부여가 아니라 그거는 수통 부여 신청이라고 합니다. 여러 통을 한꺼번에 발급을 받고 싶어 하는데 재판부에서 거의 기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검증이 된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디까지 하시게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변호사 업무까지도 공부를 해서 직접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 자, 다음 영상에서 저는 다시 용어 설명을 해드리고 경매에 대한 어려운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